미케네 문명이 무너지고 시작된 400년간의 긴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인 기원전 800년경, 그리스는 드디어 폴리스라 불리는 도시국가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케네 시대에 그리스 북쪽에서 쳐들어온 도리아인이 건설한 스파르타와 암흑시대를 거치며 끝까지 살아남은 도시 아테네가 대표적인 폴리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미케네 문명 시대에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서도 언급되지 않을 만큼 그저 그런 중소도시에 불과하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폴리스를 대표하는 도시국가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민족 특유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기질이 있던 그리스인들은 400년간의 암흑시대가 끝나가는 기원전 800년경부터 기원전 500년 중반까지 에게해를 넘어 점차적으로 지중해 전역에 수많은 식민 도시들을 건설하였습니다. 터키 서쪽 해안 지방인 이오니아 지역을 넘어 남부 이탈리아에도 많은 도시들을 건설하였고, 심지어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남프랑스와 지금의 스페인 동해안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흑해 연안에도 도시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식민지를 건설한 대표적인 이유는 어떤 도시에서는 부족한 농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외 식민지를 건설한 경우가 있었고, 애초에 수출과 수입을 위한 교역기지 역할을 하다가 도시로 발전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는 현실에 불만을 품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 땅을 떠나 건설한 도시들도 있었죠. 폴리스들끼리의 활발한 교역과 식민지 건설은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인들이라는 상호 간의 공통된 정체성 형성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도시 델포이의 아폴론 신탁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사제들에게 가깝고 먼 여러 도시들의 정보와 사람과 땅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에 이 신전은 진정한 지식과 정보의 장소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델포의 신탁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의 단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기원전 776년부터 시작된 올림피아였습니다. 매 4년마다 그리스 본토와 식민지를 포함한 그리스의 모든 젊은이들이 운동시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곤 하였지요. 그 올림피아 대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열광하는 올림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원전 800년경 전후로 시작된 이 시기는 해외 진출과 폴리스의 형성, 그리고 하나된 그리스인이라는 정체성 형성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티카 지역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는 근처에 피레우스라는 천연의 항구가 있었으며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그 이름이 일러주듯 정의와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아테네의 정확한 고대 그리스어 이름은 아테나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테나이는 그 단어 자체가 아테네의 복수형으로서 그 이름 안에 아테나 여신이 수호하는 자매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영어로 도시 아테네를 지칭할 때도 복수형을 사용하지요. 즉, 아테나를 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그런 지역 단위들의 집합체로서 이를 총괄해 아테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테나가 어떻게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었는지에 대해 신화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랜 옛날 아테네가 생성될 무렵 도시의 소유를 놓고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다툼을 벌였습니다.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결국 아테네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겼다고 합니다. 아테나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맛있는 올리브 열매가 열리는 올리브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아크로폴리스 안반을 쳐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함으로써 호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인 까닭에 그 물은 짠맛이 나는 바닷물이었죠. 두 가지를 비교해본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올리브 나무가 쓸모없는 바닷물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폴리스로 성장한 아테네는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의 도시였지만 왕의 힘이 미약하여 왕정이 의미가 없다시피 하게 되자 9명으로 구성된 집정관이 도시를 다스리는 귀족 정치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들이 귀족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니 민중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데모스라고 불리는 민중들의 개혁 요구로 기준이 명확한 성문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드라콘이라는 인물이 만든 이 드라콘 성문법은 가혹한 법 집행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살인죄뿐만 아니라 단순히 채소나 과일을 훔치는 일반 절도죄와 불륜 등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법한 경범죄까지 모조리 사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오히려 민중들의 큰 불만을 사게 됩니다. 엄격함을 뜻하는 드라코니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성문법을 만든 드라콘이라는 인물의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법도 법이지만 이 당시 아테네는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적인 난국으로는 아테네가 위치한 아티카 지방은 대부분 척박한 땅으로서 아테네 시민들은 만성적인 농토 부족과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쓸만한 남은 농경지 소유마저 대토지 소유자인 귀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농사를 짓던 평민들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던 평민들은 수확물의 20% 이상을 지주들에게 바쳐야 했고 그보다 더 많이 바쳐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토지조차 없는 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겨우 살아가는 날품팔이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평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자신의 신체나 가족을 담보로 지주들에게 대출을 받아 빚을 져야 했으며 갚을 능력이 없었던 평민들은 결국 본인과 가족들이 노예로 팔리거나 몰래 도시를 떠나 도주하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테네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심각한 경제 양극화에 이르러 빈민층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마저 엄격하여 배고픈 빈민이 도둑질이라도 하게 되면 사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의 정치는 빈민들로 구성된 산지당과 귀족 지주들의 평지당, 상업으로 부를 이룬 신흥 부자 계급인 해안당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퀼론이라는 사람이 참주에 등극하려다가 메가클레스라고 불리는 일파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퀼론 일파와 메가클레스 일파가 심각하게 대립하게 됨으로써 아테네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어지러운 형국이 되고 말았죠. 국외적인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아테네는 부족한 농경지 확보를 위해 살라미스 섬의 농경지를 노렸지만 삼류 도시였던 메가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살라미스의 주도권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엄청난 패배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던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였고 이때 정치계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의 7 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론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도시 메가라와의 전쟁을 제기하여 기습 작전으로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살라미스의 주도권 문제가 훗날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아테네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만들게 됩니다. 이 일로 솔론은 아테네의 주요한 정치적 명사로 인정받게 되는데 더 나아가 기원전 600년경 아테네의 사회 문제였던 퀼론 일파와 메가클레스 일파와의 대립을 중지하여 메가클레스 일파를 도시에서 추방함으로써 이 문제 역시 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적들로 솔론은 그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던 아테네에서 가장 유능하고 영웅적인 정치인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따라서 아테네 시민들은 솔론이라면 국내외 큰 문제였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개혁을 성공시킬 인물로서 그를 추대하게 됩니다. 당시 모든 계층이 솔론을 지지하였는데 지주 및 귀족 계층은 아테네 왕가의 후예였던 솔론이 당연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줄 거라 믿었고 신흥 계층인 상인 계급에게는 성공한 상인 출신이었던 솔론은 자신들의 동업자 그 자체였습니다. 빈민층에게 솔론은 다른 악독한 귀족이나 지주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참상에 분노하는 정직한 사업가이자 양심적인 정치인으로 비춰졌는데 따라서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계층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기원전 594년 집정관에 선출됩니다. 솔론의 입에서 나온 평등은 분쟁을 낳지 않는다라는 말을 기치로 그는 아르콘에 선출되자마자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솔론의 개혁이 바로 세이사크테이아 무거운 짐 덜어주기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부채 탕감 정책이었습니다. 압류당한 농경지를 포함하여 당시 아테네에 현존하는 모든 부채를 탕감해버리고 부채를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아버렸던 인신을 담보로 하는 모든 대출을 금지시켜버립니다. 또한 국내외의 부채로 인하여 노예 신분으로 추락한 시민들을 모조리 해방시켜버리죠. 그로 인하여 빚에 대한 채권이 사라진 귀족계층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론 자신이 5에서 10달란트로 추정되는 막대한 양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어느 정도의 반발은 수그러들게 되었죠. 또한 대부분의 죄의 사형을 때려 엄격하게 그지없었던 드라콘법을 폐지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게 합니다. 한편 민중들, 특히 빈민들은 모든 사유지를 몰수하여 재분배하기를 기대했지만 솔론의 정책은 담보로 압류당한 토지를 돌려주었을 뿐 스파르타처럼 전면적인 토지 재분배를 시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빈민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 경제적 기반이 여전히 빈약하였고
이것은 결국 또다시 빈민들의 부채가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솔론의 해결책이 바로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개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땅 자체가 척박하였던 아티카 일대는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더 맞을 정도로 농경지가 부족하였으며 거기에 대하여 수자원까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솔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티카 일대의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고자 식량 전체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유업자였던 무역상들이 당연히 구매력이 없었던 빈민층을 위해 식량을 수입할 리 없었고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솔론은 올리브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올리브 외에 농산품 수출을 금지하여 부족한 식량의 해외 유출을 막았는데 그리하여 모든 농산물은 팔리든 안 팔리든 어떤 식으로든 국내에서 소비하여야 했기에 지주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물을 올리브로 전환하여야 했지요. 올리브는 보통 올리브유로 가공되어 판매되었는데 아테네의 주력 산업이 올리브 산업이 되자 기름을 짜내는 인부를 비롯하여 기름 짜내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공, 올리브유를 담는 도기를 만드는 도공 등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자들과 인부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도공들의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무려 아티카 인구의 4분의 1이 도자기 산업에 종사할 정도로 도자기 산업이 발전하여 지중해 세계에서 도자기 후진국이었던 아테네의 주력 수출 산업이 도자기가 되어버릴 만큼 큰 발전을 이루었죠. 솔론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여 빈민층이 산업에 종사하여 얻은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론이 가장 중점을 둔 개혁은 역시나 정치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출신 계급이 아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시민들의 참정권을 나누었습니다. 이 정치 제도가 바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던 금권 정치입니다. 솔론은 아테네 시민들을 수입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1에서 4계급으로 나누었는데 의무를 살펴보자면 제1계급은 대지주 귀족으로 500메딤도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와 생산 능력을 갖춘 자로서 그들은 장군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제2계급은 신흥부자, 즉 중소지주 귀족으로 300에서 500메딤노스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와 생산 능력을 갖춘 자로서 그들은 기병 복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제3계급은 자영농민으로 200에서 300메딤노스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와 생산 능력을 갖춘 자로서 그들은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였던 중무장 보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제4계급은 노동자로 그들은 토지가 없는 자들로서 수공업이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소작농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완벽한 개별 무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무장 보병이나 노를 젓는 함대 승무원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각자의 장비는 본인 부담이었으며 복무 의무에 따르는 권리를 살펴보면 아르콘동의 정부 요직은 제1계급과 제2계급이 차지하고 제3계급은 행정 관료를 맡았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석할 수 있었던 민회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400인 평의회에서 검토하고 상정할 수 있었는데 이 400인 평의회에는 1에서 3계급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계급은 민회는 참석하되 정책을 위반하거나 제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선거권은 갖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 외에도 솔론은 천문학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한 달을 30일로 정하고 상속과 여성에 대한 다양한 법과 규제들을 제정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전사자들을 우대하는 보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기원전 580년경 솔론은 대부분의 법률을 성문법으로 공표하고 자신이 만든 법률에 대해 10년간의 시범 기한을 약속받고 공직 생활에서 은퇴, 10년간 해외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공직 생활에서 은퇴하자 항구를 통해 무역으로 재력을 늘린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에 투자하기보다는 한창 번성하는 해운이나 무역에 투자하였고 부동산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정치적 권리와 계급을 나눈 정치체제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통해 땅을 나눠줄 것을 기대했던 빈민층도 압류당한 토지를 돌려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솔론의 개혁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빚을 져 압류당한 토지를 다시 되돌려주고 세무자의 노예 신분도 해방시키는 바람에 채권을 잃은 귀족계층의 불만도 터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또다시 산지당과 해안당, 평지당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 폭발하는 불만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어지러운 무정부 상태에 또다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솔론의 정치적 동료로서 그를 보좌하였고 훗날 아테네의 독재자가 되는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이름의 인물이었습니다.